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제 직업이 의과대학 교수이지만 저의 더 본격적인 직업은 저는 복지국가 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왜 복지국가 운동가가 됐는가 하면 멀쩡한 예방학 전문의가 의과대학 교수가 자기의 많은 시간을 연구라든지 돈 버는 데 활용 안 하고 최고의 운동하는 데 활용하게 됐는가 하면 저는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 경로, 우리의 미래, 비전, 이것이 저는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왜 복지국가인지를, 왜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꼼꼼히 생각해 보시니까 역시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겁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려면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학적인 논의를 떠나서 현리상학적인 논의를 떠나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자아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행복의 조건을 따져보자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일은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원활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조직이 있을 겁니다. 종교 관련된 조직도 있고 직장과 관련되어진 취미와 관련되어진 혹은 예술 문화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이 있는데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행복을 지표로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행복을 비교하려면 객관적으로 산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산출할 수 있는 비교 지표를 OECD, 저걸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저걸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34개 나라가 OECD에 가입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2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6년에 12월달에 우리가 가입했는데 29번째 가입했죠. 그런데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행복지표를 BLI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는 소리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Better Life Index는 다른 말로 하면 Happiness Index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에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대충 한번 보십시오. 자, 주거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겁니다. 맞죠? 고용,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깨끗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행복한데요. 저 지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보십시오. 하나는 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야 충족될 수 있는 지표들이죠.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지 소득, 고용 저런 거는 소득이 많아야 충족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행복해지려면 경제 성장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뭐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삶의 만족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대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때라야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 행복지수, 해피니스 인덱스가 가장 높은 나라 어떤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요? 스웨덴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근데 스웨덴은 1등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5등 안에는 늘 들어가요.
주로 1등을 막 달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덴마크가 더 그 1등하죠. 종합지수에서 덴마크가 대체 1등하고 노르웨이도 1등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개 나라가 주로 어디에 있죠? 유럽의 어디 저쪽에 있죠. 그래서 이 북유럽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네 개 나라를 갖다 우리가 북유럽 나라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나라는 전부 다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5등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조사에서 조사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연구조사에서 몇 등을 하는가 하면 30등 이하로 합니다. 34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보통 32등, 31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행복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주관적인 구성 요소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맨날 꼴찌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네 삶이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삶이 만족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맨날 꼴찌한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좀 높여주는 거 전반적인 지표가 조금 그래도 꼴찌는 안 하는 거죠. 꼴찌는 주로 어느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터키라든지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주로 꼴찌를 해요. 이 나라보다 우리가 앞서 있는 이유는 그 나라보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조금 더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터키나 멕시코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 덕택에 우리가 그 나라보다도 종합 점수가 조금 더 높아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행복하고 어떤 나라는 덜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익산 시민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 봐도 행복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대부분 다 행복해지더라. 그것은 그 나라가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제도가 짜여져 있는 나라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부실해가지고 모든 것이 개인에게 복골복으로 맡겨져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는 행복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어떤 나라가 행복하고 어떤 나라가 행복 안 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OECD 34개 나라, 소위 말하는 선진국 클럽에 들어있는 34개 나라를 우리가 일단은 복지국가라고 규정해놓고 그럼 이게 어떤 복지국가인지를 우리가 유형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 3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핑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유형을 구분한 사람인데요. 2가지의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탈상품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나가서 복지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지를 구입하려면 즉 교육 서비스를 구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효도 서비스를 구입하고 주거복지를 하려면 집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고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벌 수 있죠? 내 노동력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노동력의 상품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복지를 구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1년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소득이 없죠. 그럼 복지를 구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상품화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면 완전하게 상품화된 나라죠. 그런데 굶어 죽지 않도록 누군가가 돌봐준다. 즉 사회와 국가가 돌봐준다면 그건 상품화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탈상품화라고 하는 건데요.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겁니다.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에 필요한 복지를 소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스웨덴을 비교해 봅니다. 스웨덴은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몸이 아파서 시장에 나가서 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스웨덴 사람들은 복지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든지 미국은 아예 제공 안 되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냐? 스웨덴이 탈상품화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복지국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계층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복지가 이제 주어집니다. 복지가 주어지는데 이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주는 거,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안 주어지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그리스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요 연금을 받잖아요. 상위 한 30% 젊었을 때 공무원이든지 혹은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가졌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늙어가지고 연금을 엄청 많이 받는데 얼마큼 받는가 하면 평소 받던 임금의 95%를 받아요. 웃기죠, 그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지금 57%밖에 못 받는데 이건 지금 95% 받으니까 황당하죠? 그런데요
스웨덴, 그리스의 비정규직 혹은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연금보험에 거의 가입을 못해가지고 연금보험료가 거의 0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노인들의 3분의 1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위에 한 30%, 3분의 1에 일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스위스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연금을 받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3분의 1은 아예 없고, 저 꼭대기에 3분의 1은 아주 많이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층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거 왜 계층화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층화의 수준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복지국가는 계층화의 수준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계층화는 낮아야 좋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떠냐?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그리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독일은 전체 인구의 독일 노인 중에서 한 95%가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좋은 편이죠. 95% 노인이 연금 받으니까. 근데 연금액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요. 10배가 차이 납니다. 계층화가 좀 심하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받느냐? 젊었을 때 월급이 많아가지고 보험료를 많이 냈던 사람은 많이 받아가요. 거기는 완전하게 다 소득의 비례예요. 100% 소득 비례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독일은. 근데 스웨덴을 가볼까요? 스웨덴은요, 100% 노인들이 연금 다 받아요. 젊었을 때 거지였다 하더라도 한 푼도 안 내도 정부가 연금을 줍니다. 얼마? 최하 연금이 125만 원입니다. 노인 1인당 125만 원. 그러면 최고연금은 얼마 주느냐? 최고연금은 300만 원밖에 안 줘요. 이거는 계층화가 아주 적죠. 그러니까 북유럽 모델이 계층화가 적은 모델이라서 좋은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견해에 동의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보다는 스웨덴 쪽으로 가는 것이, 계층화가, 복지의 계층화가 적은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경제 성장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모든 노인들이 다 소비를 할 수 있죠. 최소한 한 달에 12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리스는 하위 3분의 1의 노인들은 거지입니다. 돈 하나도 없으니 소비를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에 돈 많은 노인들이 소비를 계산할까요? 안 합니다. 돈을 저축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겠죠.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북유럽이 좋을까요? 남북유럽이 좋을까요? 북유럽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경제 성장에도 오히려 계층화가 적은 게 더 좋더라. 근데 많이 낸 사람은 손해보잖아. 많이 낸 사람. 그렇죠. 근데 많이 낸 것은, 많이 번 것은 그 사회로부터 막 혜택을 받은 거니까, 많이 낸 것은 조금 손해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스웨덴 부자들은. 그 스웨덴 부자들은 조금 더 너그러워요. 세금도 좀 더 잘 내고. 근데 이제 남부 유럽의 부자들은 세금 내는 것도 좀 싫어합니다. 요즘 많이 뉴스에 나왔죠. 세금 잘 안 내고 해서 지하 경제가 제일 넓은 게 그리스하고 남부 유럽이죠. 자, 제가 이 이야기 너무 길게 했네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미 모델인데요. 이 자유주의 모델은 영국과 미국식의 모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국민들이 적게 내요. 적게 내니까 정부의 크기가 작아요. 그 대신에 시장의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원리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하자. 시장이 만능인 나라, 저런 나라를 우리가 시장 자유주의 국가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모델이다. 저는 자유주의 모델을 선도한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라서 영미식 모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 나라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크기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 민간 부문의 크기는 아주 크다. 국민은 세금을 그러니까 적게 내고 싶어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복지 혜택도 조금만 받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지를 몰아줘야 되겠느냐? 정부가 돈이 별로 없죠. 세금을 적게 걷었으니까. 그러면 복지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발달하지 않았고 선별적 복지가 아주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이제 공공구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국은 아주 발달되어 있다.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느냐? 의료복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의료복지 대상자가 전체 국민의, 그러니까 의료보호조 몇 %일까요? 3%입니다. 전체 국민의 3%를 골라가지고, 가장 가난한 3%를 골라가지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한 2.7%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0.3% 정도는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사실 국가유공자가 전제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좀 약간 다른 범주로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아주 가난한 3% 국민을 선별해서 우리가 의료복지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복지에 있어서는 선별적 의료복지죠. 아주 가난한 사람을 누가 선별해내니까 누가 선별해내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선별하잖아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선별하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골라가지고 이제 의료급여, 의료복지를 준단 말이죠. 무상으로.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이게요 14%입니다. 엄청나죠? 미국 인구 100명 중에 14명이나 골라내가지고 이걸 무상 의료를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국 이게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쓸 돈도 모자라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에 거의 대부분의 복지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거의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저 모델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상위 30% 고소득자들이 주로 세금을 냅니다. 미국은요 직접세의 비율이 아주 높아요. 우리는 직접세, 간접세 비중이 50대 50인데 미국은 직접세의 비중이 90%나 됩니다. 대부분 직접세니까 많이 벌면 무진적으로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상위 30% 중상계층이 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죠. 선별적 복지니까 하나도 못 받죠. 그 복지 혜택 누가 받느냐? 아주 가난한 사람, 선별된 아주 가난한 사람, 자산조사, 소득조사를 통해서 딱 입증된 그 국가가 공인한 가난뱅이, 그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받는 사람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 다르죠.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을까요? 안 내고 싶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세금 죽어도 안 내려고 그럽니다. 조세 저항이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공화당은 주로 이 중상계층의 이 백인들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거든요. 백인들이 주로 중상소득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 백인들이 많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보면 유색인종, 특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인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인하고 유색인종 사이에 인종 갈등으로 좀 번져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사실은 인종 갈등의 이면에는 계급 계층 갈등, 다시 말해서 소득의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화당은 주로 돈 잘 버는 백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당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입장을 많이 대변해가지고 주로 표를 얻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하려고 부자들 보고 세금 좀 더 내주세요. 그거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들은 세금 더 낼 의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엄청난 지금 정치적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지 체제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모델인데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선별적 복지가 중심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중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보편적으로 온 국민에게 복지를 주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커지려면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저 나라에서는 온 국민이 세금을 다 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 나라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위의 격차가 큽니다.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를 키우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라가 지금 여성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독일이 더 살기 좋을까요? 스웨덴이 더 살기 좋을까요? 스웨덴이 더 살기 좋다. 왜 그러냐? 그래서 단적으로 여성 고용률 하나만 봐도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보면 스웨덴은 말입니다. 남자가 79%입니다. 남성의 79%가 경제활동을 해요. 여성의 78%가 합니다. 똑같죠? 79나 78이나. 독일은요. 남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79%, 스웨덴과 똑같죠? 여성은 10%포인트 떨어져가지고 한 69%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여성이 보다 더 독립적이고 남성과 여성 사이가 양성이 더 평등한 겁니다. 자, 양성이 평등할수록 출산율이 높을까요? 양성이 불평등할수록 출산율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 애를 안 낳습니다. 독일 여성들이. 독일 남성들은 참 살기 좋아요. 벤처 그룹 같은데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쫓겨납니다. 죽을 때까지. 왜 안 쫓겨나는 줄 아세요? 노조가 너무 강해요. 노조가. 이 산별 노조가 튼튼하게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들의 사회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게 결함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자화상을 한번 보죠. 자, 아까 제가 전 세계의 주요 나라들, 특히 OECD 가입 국가들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계의 모델에 대부분 다 속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아까 세계 중에서 주로 어디에 가까운지. 자, 지금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자살을 해가지고 OECD 평균 10명 자살하니까 3배죠. 우리나라 OECD 평균 3배의 자살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20년 전인 1995년하고 비교해보면 1995년보다 지금 자살률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난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 국민이 자살하는 숫자가 3배가 더 늘었을까? 우리 심각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두 번째가 이제 출산율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지금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7이지 않습니까? 지금 독일은 1.7 조금 못 미쳐가지고 1.6좀 되고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2.0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일수록 복지국가가 잘 작동할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가 형편없이 작동을 안 하니까 아이를 거의 낳지 않아요. 1.19면요. 이건 인구가 반토막 나는 숫자입니다. 그럼 얼마나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 하면요. 합계 출산율이 2.1이라 해야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2.1이라야 우리 현재 5천만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합계 출산율이 1.2가 된다고 하면서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거죠. 반토막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995년,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더 되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도 1.63으로 지금의 독일하고 비슷하고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해 있죠. 그런데 20년 사이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강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쫙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중위 소득자라고 해요. 이 소득자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소득자들이 발생했죠. 소득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연말정산을 했죠.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했고. 그런데 몇 명이 했냐니까 1,600만 명이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딱 중위수가 몇 번째 사람이죠? 800만 번째 사람이죠. 1등부터 1,600만 명까지 줄을 쫙 세우면 딱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자가 800만 번째 아닙니까? 800만 번째 있는 사람의 연봉이 신고된 연봉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높아요? 낮아요? 너무 낮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득이 낮아요. 그럼 이 사람 소득의 50%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 빈곤자라고 그러고 그 비율을 상대 빈곤율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1,200만 원 아닙니까? 1년에 1,2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15%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실상 극빈자죠.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자는 사실상의 극빈자다. 극빈자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요? 15%다.
그럼 20년 전에는 저기 몇 퍼센트였느냐? 20년 전에는 몇 퍼센트였죠? 8%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선진 국가들 수준이었어 우리가. 1995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비슷하게 그래도 평등하게 비교해 살았는데 20년 사이에 2배로 저렇게 빈곤자가 늘어났다. 굉장히 심각한 지표입니다. 저 상대 빈곤율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안 낳고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볼까요? 중산층 가구의 비율이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게다가 자, 상위 10% 인구, 그러니까 소득 제일 많은 사람부터 우리가 일렬로 줄을 쫙 세웠을 때 상위 10% 소득자를 딱 골라냅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45%를 가져갑니다. 미국이 48%를 가져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상위 10%가 극단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다시 말해서 부익 부가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소득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자, 그럼 20년 전에 1995년에는 상위 10% 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져갔느냐? 몇 퍼센트를 가져갔죠? 32%를 가져갔던 겁니다. 20년 전에는 32%를 가져갔던 것이 지금은 몇 퍼센트를 가져간다고요? 45%를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가져가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민생이 그만큼 더 불안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북유럽 나라들 한번 보세요. 북유럽 나라들은 28%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상위 10% 인구가 28%만 가져가요.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죠. 게다가 급속하게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이 한 13% 됩니다. 올해 한 13%. 그러면 650만 명인데요. 앞으로 11년이 지나서 2026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됩니다. 5천만 인구의 20%면 1,000만 노인의 시대를 이제 맞게 됩니다. 지금 650만 노인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650만 명의 노인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 절반이 지금 상대 빈곤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상대 빈곤은 거의 절대 빈곤과 같다고 그랬죠. 너무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1,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상대 빈곤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노인들의 지금 절반이 연봉 1,200만 원도 안 되는 상대 빈곤 상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OECD 평균이 몇 배냐? 4배나 됩니다. OECD 국가들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13%에 불과한데 우리는 53%나 되니까 4배나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OECD 평균보다 노인 빈곤율이 4배나 되니까 노인 자살률도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아프면 노인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외롭고 아파도 호수에 돈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돈만 있으면 안 외로워요. 맞죠? 돈 있는데 어떻게 외로워요? 돈 있으면 사람들 와서 놀아주는데 돈 보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외로움이 겹치니까 그냥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80세 이후의 후기 고령자 자살률은 OECD 평균의 5배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85세짜리 프랑스 할아버지가 한 명 자살할 때 우리나라 85세짜리 할아버지 5명이 자살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회적 문제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이라든지 중부 유럽 나라들 그리고 북유럽 나라들이 전부 다 GDP 대비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27%를 넘어가서 32% 그 사이에 있다고. 27에서 32%. OECD 국가들 딱 평균 내면 그게 22%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냐? 우리나라는 10.4%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가 절반도 안 되고, 그리고 복지 선진국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는 복지 후진국이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기에 자꾸 부적합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식을 안 낳고, 왜 자식을 안 낳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자식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으려면 이제 청년, 장년들이 애를 낳아야 돼. 주로 20대, 30대가 주로 애를 낳아야 되는데 20대, 30대가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취업을 하면 뭐합니까? 대부분 비정규직 아니면 저임금인데. 그래서 또 취업했다 칩시다. 애를 낳으려면 번듯한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주거복지가 형편없는데 아버지한테 못 물려받으면 꽝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애를 조금 하더라도 결혼을 못 하겠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 낳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더라도 하나 낳고 나면 땡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출산의 이유잖아요. 이 말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고 그리고 자꾸 자살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 동물들도 말이죠. 동물들도 이 생육 환경이, 삶의 환경이 아주 나빠지면 동물들도 새끼를 잘 안 낳습니다. 새끼를 많이 낳던 것을 적게 낳아버리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마치 그 생육 환경이 나빠진 동물 생태계에서 동물들이 보이는 행태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그런 본능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불가피한 겁니다. 애 안 낳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애 낳으라고 윽박지르면 됩니까? 애 낳으라고 막 캠페인을 하면 됩니까? 캠페인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윽박질러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생태 환경을 바꿔주듯이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바꿔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복지국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가진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일제에서 식민지 사회에서 벗어나니까 남은 게 거의 없었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도 그 1950년에 한국 전쟁한다고 다 파괴시켜버렸죠.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30년 동안에 우리가 산업화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의 70대, 80대, 60대 이거 포함해서 이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3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이게 산업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 해방된 나라가 전 세계 나라들 중에 3분의 2인데요. 그 나라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죠.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1980년대 후반, 1990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이 40년에 걸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성공시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150년 내지 200년에 걸쳐서 했던 일을 우리가 40년 만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군사정부의 독재에다가 인권 유린, 그다음에 정치적 탄압, 그다음에 이제 복지의 부재, 그다음에 이제 인권의 민주주의의 미발달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정부를 다 몰아내고 문민정부를 만들었죠. 그 김영삼 정부 때 일이죠. 김영삼 정부가 이제 군사정부를 다 몰아내고 완전하게 문민화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과거 박정희 이래로 군사정부에서 했던 이 압축적인 경제성장, 그래서 관치경제를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화를 추진했죠.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올라타면서 대한민국을 급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길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그것의 나쁜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1997년에 바로 외환위기였죠. 외환위기가 이제 터졌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환위기를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맨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580억 불에 되는 580억 달러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빌리러 IMF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IMF와 미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그동안의 관치경제에 의해서 압도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질서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정부가 지나치게 관치경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화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경제를 자유화하는 질서를 이제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장 만능의 경제 질서가 2000년을 전후해가지고 지금까지 완전히 이제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굳어졌는가 하면요.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 경제력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에 예속되든지 아니면 거의 외소해지든지 이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재벌 대기업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의 격차와 복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임금을 적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요. 임금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왜 비정규직이냐? 월급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복지를 안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우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고 한일은 똑같은데 한쪽은 복지가 100이고 한쪽은 복지가 제로예요. 한쪽은 임금이 100이고 한쪽은 임금이 60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재벌 대기업이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재벌 대기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면 주가가 더 부양되겠죠. 주가가 막 뛰어오릅니다. 그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재벌 대기업들은 더 큰 돈을 이제 벌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을 버는 방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조립 산업을 하니까 여러 하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지 않겠습니까? 납품 단가로 후려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벌 대기업은 비용을 줄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중소기업들은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은 노동자들 또 목을 조이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월급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에 또 비정규직이 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동시장은 이미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원광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나쁜 일자리를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10%의 좋은 일자리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각박해진 거죠. 10%에 못 들어가면 아주 개털입니다. 장가도 못 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양극화 사회, 격차 사회에서 민생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복지라도 이 모순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복지는 노동시장에서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든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든 일자리를 찾는 노동시장에서의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거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복지는 뭐죠? 노동시장에서 아예 탈락한 극단적으로 가난한 하위 3%를 골라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기초생계를 보장해 주는 게 우리나라의 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복지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지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3% 국민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초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들인데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의 꿈이 나중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꿈이 수급자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자는 자기하고는 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복지를 그렇게 우리는 간주해 왔던 겁니다. 스스로가 복지를 그렇게 비하해 왔던 거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어려워지셔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온 국민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위해서 뭘 좀 돈을 더 내자 그러면 많은 돈 조금 더 내자 그러면 실제로는 돈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존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존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존엄을 지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존엄을 못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려면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연대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연대를 하지 않으면 존엄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순창군에 사는 고추장 담그는 할아버지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뉴캐스터가 카메라를 비추면서 할아버지를 클로즈업 하는 거죠. 아, 이 안타까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선을 기다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얼마를 보태주세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그 할아버지의 인간의 존엄이 보존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얼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자선에 의해서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바로 해답 아닙니까? 제가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이제 제가 20만 원씩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제 월급에서 20만 원씩 또박또박 떨어서 나가는데요. 제 월급의 3%가 다달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이 건강보험료가 저 할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맞죠? 근데 저는 저 할아버지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근데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아마 한 15,000원 낼 겁니다. 왜? 소득이 적으니까요. 저는 20만 원 냈는데 저 할아버지는 15,000원밖에 못 냈지만, 하지만 저나 저 할아버지는 필요한 만큼 똑같이 이용하잖아요. 이게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상해 준 거잖아요. 저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옳지,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지켜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꾸 자선에 의존하라고 그래요. 자선에. 그 국가적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세금 내기 싫은 겁니다. 그 대신에 세금 내야 될 것에 누구만큼을 떼가지고 자선하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속 가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건가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의 핵심은요, 공정인데요.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등하게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말로 기회를 동등하게 주고 있는가? 저 땅콩 항공에 저 큰딸이 음수수를 물고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지금 그 좋은 조건을, 행운을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 변두리에 농촌에 저 아무것도 없는 못 배운 농꾼의 아들로 태어나 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과연 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땅콩 항공의 큰 딸내미하고 동등하게 기회가 보장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런데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을 만들어주려면 최소한 학비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는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연대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게 3대 가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4가지의 저희들이 원칙을 제시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 그리고 혁신적 경제, 이런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편적 복지 이야기는 아까 좀 꽤 많이 드렸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소득 조사 없이 뭘 주느냐, 뭘 보장해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가. 저는 2가지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평생에 거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이 소득 보장은 이런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주머니에 돈 떨어질 낙이 없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비루해집니다. 친구도 안 붙고요. 인간관계도 나빠집니다. 돈 없으면. 사람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이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돈이 없어지는가 하면 취직을 못하면 돈이 없죠.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취직을 시켜줘야 됩니다. 완전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복지국가의 정부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 있죠. 덴마크 같은 나라. 이런 나라 참 재밌습니다. 이런 나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민들이요, 청년들이 이제 18살이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다 22살, 3살 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딱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취업합니다라고 취업 전선에 나서죠. 그럼 이제 정부에 신고를 합니다. 취업한다고. 근데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실업자라고 간주돼가지고 정부가 실업 급여를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취업할 때까지 취업해야 될 나이에서 취업 못하고 있으면 실업자인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얘를 무조건 취업시켜야 돼. 그럼 얘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취업 안 하면 그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장사도 못 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일해도 못하고. 왜냐면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다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노력하고 정부가 완전하게 취업을 보장시켜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취업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취업을 하면 반대로 또 돈을 벌면 세금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는 무조건 취업시키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들을 방치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청년의 50%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리스 청년의 절반은 실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청년의 3분의 1이 실업자예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 3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자니까 사실상. 저 나라는 청년 2명 중에 1명이 그리스는 지금 실업자거든요. 그에 비하면 북유럽 나라들은 모든 청년을 정부가 다 껴안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정책을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가다 생깁니다. 어떤 게 산업재해를 당해가지고 다쳤으면 일 못하잖아요. 산재라고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고가 될 수가 있죠. 실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이 또 작동을 해야 되겠죠. 산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빠서 일을 못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또 질병보험이 또 소득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이 없죠. 이때는 국민연금, 다시 말해서 노령연금이 또 이걸 메꿔주는 거죠. 이거 우리가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닥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위험을 찾아보니까 이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4대 사회보험인데, 이 4대 사회보험은 원칙이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뭐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4대 사회보험에 다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저게 보편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무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아예 없죠. 그럼 지금 20세에서 60세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절반의 20세에서 60세까지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예 내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늙은 사각지대인데요. 그러니까 보편주의의 원칙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보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가입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 가입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나중에 혜택을 받을 때 그 급여의 수준이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보장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입의 원칙, 적정 보장성의 원칙, 이 2가지 원칙이 다 충족될 때 우리가 실질적 보편주의라고 해요. 그럼 저 4대 사회보험은 실질적 보편주의가 관철되어져야 되는 바로 그런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왜? 보편적 가입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왜? 너무 넓은 사각지대가 있죠. 게다가 나중에 노령연금이라고 받아보니까 한 달에 33만 원 주는 거예요. 33만 원으로는 보장성이 적정해요? 부적정해요? 부적정하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가입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적정 소득 대체율, 적정 보장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4대 사회보험의 본질적 원칙인 실질적 보편주의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삶이 불안정하다, 민생이 불안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럼 민생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시장에서, 국가가 못해주니까 시장에서 찾아놨습니다. 어디 갑니까? 삼성생명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만 엄청나게 돈을 벌이게 만들어줘요.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보험회사를 다 먹이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민간보험이 인구 대비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과보험화된 나라예요. 과보험화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보험이 너무 포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국민 호주민에서 너무 많은 돈이 보험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호주민에서 너무 많은 돈이 보험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일까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보험에 다 갖다 바치고 나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안 쓰니까 목욕탕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식당도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반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일생에 걸쳐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사회 서비스가 바로
보육입니다. 아동 보육.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이죠. 또 하나가 의료고 나머지 하나가 노인 요양입니다. 이거 우리가 4대 사회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사회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사회 서비스는 이걸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놓는 것보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온 국민의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경제학적 성격이. 그러니까 국가가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지금 전 국민들에게, 전 아동들에게 지금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데 또 모든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국가가 다 일괄적으로 제공하려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국가가 이걸 하게 되면 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하는 게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은 이걸 전부 다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이거 국가가 책임을 적게 지고 시장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서민 가계보고 너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 아닙니까?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 등록금을 안 받습니다. 왜? 기회 동등의 원칙.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때문에 부잣집애나 가난한 집애나 대학 가서 공부하는 기회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 받으면 가난한 집애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등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가 대학 등록금까지를 전부 다 대주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는 세금 받은 거죠. 그 세금의 대부분은 누가 내느냐? 주로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의로운 사회 질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주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간에 모두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연대의 원칙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런 나라에는 범죄율이 높아요, 낮아요? 범죄율도 낮아요. 안전사고율 높아요, 낮아요? 사고도 적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생이 안정되어 있고 빈부격차도 적어요. 맞죠? 그리고 경제는 더 성장 더 잘해요. 그래서 복지와 분배가 잘 되어 있고 경제 성장은 오히려 더 잘 된다. 왜 그러냐? 이 나라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골라가지고 복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복지를 주니까 이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경제가 성장해요, 안 해요? 똑똑한 노동자가 똑똑한 나라하고 노동자가 안 똑똑한 나라하고 어느 나라 경제가 더 잘 성장하겠어요? 노동자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교육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복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적극적 복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포지티브라고 쓰는데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죠. 저 포지티브가 적극적 복지예요. 네거티브 하는 것은 소극적 복지라고 주로 현금을 주는 겁니다. 이 적극적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예요. 전 국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복지죠. 특히 국민 중에서 어떤 국민을 우리가 국가가 주로 나서서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바로 아동과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저분들은요,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훈련시켜가지고 데리고 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안 데려갑니다. 젊고 건장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뽑아다가 훈련시켜서 데려다 쓰잖아요. 저분들은 기업이 저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분들 교육을 시키려면 누가 시켜야 되는 거야? 국가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아동과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저 투자를 해야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적정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생애 주기에 거쳐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기술을 배워서 노동시장에 들어갔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10년 전부터 쓰던 낡은 기술이야. 이제 과거의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더 고부가 가치의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걸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부담하자라는 겁니다. 개인 보고 돈 내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야 인생 2모작과 3모작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공정한 경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시장과 경제를 지나치게 자유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시장과 경제를 너무나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는 누가 맨날 이기는가 하면 힘센 놈이 맨날 이길 거예요. 그 자유화의 결과는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심해졌고 심지어는 양극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힘이 센 놈이 다 가져가는 걸 좀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재벌 대기업이 하청 기업을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단가 후려치고 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이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경제의 민주화다. 그래서 경제의 자유화와 함께 민주화가 병행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정한 경제 질서죠. 나머지 이제 하나가 혁신적 경제인데요. 저거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으로 하자면 저게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바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창조가 일어나려면, 혁신이 일어나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공부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창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면 창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북유럽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북유럽 사람들은요.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명에게 똑같은 재능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각각 다른 재능과 적성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후자죠. 그렇다고 하면 각각 다른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적성을 개발하는 게 옳죠. 그런데 적성은 보일러 공으로 타고났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보일러 만지는 데는 재주가 타고났어. 근데 얘가 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일러 공의 재능을 타고난 애가 판사가 된다면 얘도 불행해지고 얘 판사로서 얘가 압도적으로 좋은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왜 보일러 공을 안 하고 왜 판사를 하려고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보일러 공의 다른 이름은 뭐죠? 보일러 공의 다른 이름, 벽돌 공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노가다라고 부르잖아요. 벽돌공, 보일러공, 뭐 방수공, 노가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요, 보일러공과 의사, 판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며느리나 사위 볼 때 의사 사위 보든 보일러공 사위 보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는가?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우리 노가다 하면 장가 못 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 의사 하면 장가 잘 가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지는가 하면 판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판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사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 잘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봇을 만들든지 진짜로 첨단 보일러를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 의사는 마음씨가 따뜻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의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 판사는 정의감이 뛰어난 전혀 사나이들이 주로 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의감도 별로 없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이유 때문에 판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법조계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요리에 재능이 있으면 요리사가 돼야죠. 근데 요리에 재능이 있는데 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재능이 있으면 내가 또 의사가 돼요.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의사 노릇하는 것도요, 환자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리사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혁신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려면, 결과적으로 창조 경제가 되려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적극적 복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은 이 경제와 복지가 요즘 우리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와 복지는 이제 하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육 서비스를 국가가 보편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간 지금 한 11조 원 정도를 쓰는데요. 만약에 제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최소한 한 5조 원 정도는 더 쓰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질을 높여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질의 보육이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제공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보육에 투자된 복지죠. 분명히 복지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복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들에게 어느 집에 태어났든지, 그러니까 땅콩항공의 첫째 딸로 태어났던 농꾼의 아들로 태어났던 어느 집안에 태어났던 그거는 애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운명입니다. 운 나빠서 그냥 가난한 집 태어난 거예요. 운 나빠서 그냥 IQ 좀 떨어지게 태어난 거고, 운 나빠서 그냥 좀 체질이 비리비리한 겁니다.
운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운이 나쁘다고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운 나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운이 좋든 나쁘든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바로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니까 이건 경제정책이죠. 미래 노동력이 훌륭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복지면서 경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돌봐주면 애기 엄마인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면 이거 바로 경제정책이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에 더 많은 그 선생님들이 좀 고용이 되면 이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죠. 이거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직접 투자되는 사회 서비스 정책 같은 경우에 특히 보육이라든지 교육, 의료, 노인 요양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실현되는 그래서 평생 교육, 직업 훈련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복지는 바로 경제정책이다. 사람의 능력이 커지면 경제 성과가 높아지잖아요. 사람이 건강해지면 노동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사람이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 더 양질의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이건 바로 경제정책이죠. 그러니까 복지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복지와 경제는 바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때 우리가 세워야 될 전략은 바로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적극적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유를 보장해 주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못해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학을 못해서 의사가 못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사가 적합하지 않고 요리사가 적합한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경우는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의사를 하면 좋은 일자리라고 해서 상위 10%에 들어가가지고 장가도 잘 가고 나머지 90% 일자리는 형편이 없으니까 일자리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보면요. 학교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보일러공이나 의사나 월급이 비슷합니다. 대체로 연봉 한 6천에서 9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9천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우리 직업의 일자리의 모든 분야에서 바로 창조성, 혁신과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려면 일자리 사이에 격차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만 하더라도 하위 10% 소득보다 상위 10% 소득이 5배가 더 많아요. 정규직 일자리만 따졌을 때. 근데 이게요, 유럽 나라들은 보통 2배 내지 3배밖에 안 돼요. 우리는 5배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는 형편없이 임금이 적고 복지가 적어요. 어떤 일자리는 임금과 복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 정규직으로 취업되어 있으면 그 복지는 유럽의 최대 복지국가가 주는 복지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업별 복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제는 복지를 주지 말아야 되죠. 임금만 주고 복지를 전부 다 국가에다 세금으로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북유럽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북유럽 나라들은요. 노동자 한 명을 딱 고용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럼 노동자 월급 100만 원 딱 줍니다. 그러면 요거에 34%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복지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34만 원이잖아요. 34만 원 국가에다 냅니다. 그럼 국가가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온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회사, 작은 회사, 그 다음에 실업자든 영세 자영업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로 태어났더라도 학교 똑같이 다닙니다. 대학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힘인 거죠. 저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그래야 경제가 훨씬 더 튼튼해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임금 격차도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복지 격차부터 없애놓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노동시장을 혁신해가지고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키우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보편적 복지를 하든 임금격차를 해소하든 간에 이 모든 일에 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창출해야 되겠죠. 이런데 전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돈을 좀 더 내야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좀 더 내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야 돼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걸 설득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야 정치권도 다 이걸 설득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달콤한 말, 뭐 복지 많이 줄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안 주잖아요. 왜? 돈 없다고 그래요. 왜 돈이 없냐? 야 인마 너가 세금만 내지 않냐?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버려요. 그래서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누구랑 기도했는 거 제가 건강보험료 얼마 낸다고 그랬죠? 제가요? 20만 원 내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를 지금 더 내고 싶은가 하면요. 5만 원을 더 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 20만 원 나갔는데 다음 달에는 25만 원이 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좀 기도빨리 뭐 기도를 좀 도와주세요. 저 5만 원 더 내고 싶어서 환장하겠다니까요. 진짜요. 제가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5만 원을 더 내지 않습니까? 사실 저 5만 원 더 내도 저 삽니다. 5만 원을 더 내면요. 저를 고용하고 있는 제 고용주가 5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법적으로. 맞죠? 제가 20만 원 내면 저 고용주가 20만 원 내고 있는데 제가 5만 원 되면 그 양반 5만 원 더 내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요 10만 원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5만 원을 더 내게 되면 이 돈이 얼마가 되죠? 12만 원. 그럼 이제 순창군에 있는 저 할아버지, 고추장 담그는 할아버지가 진짜로 이제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이 위암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도 본인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것도 싹 없애줄 수가 있다 이거죠. 게다가 간병료, 간병비가 지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이제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간병비가 문제.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특진료. 그다음 2인실, 1인실 들어가면 차액 병실료가 있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도 병실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며칠씩 가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이거를. 이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싹 없앨 수 있어. 무슨 돈으로? 내가 5만 원 더 내는 돈으로 여러분 제 기독관에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돈 조금씩만 더 내놓으면 이 돈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모두의 존엄을 보장받는 우리가 연대적 틀을 제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만큼 정의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독관이 통해야 됩니까? 안 통해야 됩니까? 통해야 됩니다. 통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민주주의는 뭐죠? 민주주의는 온 국민이 원하면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온 국민이 원하는데도 안 되면 그게 독재지. 우리 국민이 다 원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탁 치면 이제는 막 부랴부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민간보험에 가입해요. 몰래 민간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을 더 키우면 금방 해결할 거를 조금만 더 내면 되는데 이걸 해결 안 하고 민간보험에 몰래 가입하는데 지금 가구당 국민건강보험료를 가구당 지금 9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평균 9만 원 내는데 가구당 지금 민간보험에는 25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배보다 몇 번이 크잖아요. 정말 의의가 없는 거죠. 전 국민의 지금 80%가 민간보험에 다 가입해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입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80%가 가입해 있단 말이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가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떡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 1, 2%가 가입해 있으면 몰라도 80%가 가입해 있다면 이거는 기존의 제도가 심각하게 지금 하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하나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43조 원입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제 기독관에 통하면요. 한 14조 원 정도가 돈이 더 모입니다. 저 돈으로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24%더 내자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내는 게 수준이 다 다를 겁니다. 저처럼 20만 원 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100만 원 내는 분에게 25% 더 내자고 그러면 25만 원 더 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은 좀 많이 내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 좋은 겁니다. 순창군에 저 고추장 담그는 할아버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안 해도. 이렇게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복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이거 다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만 이 돈을 개인에게 부담시켜서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 할 건지 아니면 국가가 책임을 져버릴 건지, 저는 국가가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안정성과 행복을 높이면서도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내야 될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가야 될 거 아닌가 이 말이죠. 34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평균을 가자. 그럼 평균이면 얼마냐? 평균이면 조세 부담률이 GDP의 25%입니다. 우리는 지금 19%죠. 우리는 지금 세금을 작년에 한 100조 원을 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유기에 지금 1조 원, 5천억 원 이런 거 갖고 지금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얼마를 제가 더 내겠다고 그랬죠? 한 5조 원 더 투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5조 원 더 투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근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세금을 100조 원이나 덜 냈거든요. 뭐에 비해서? OECD 국가 평균, 이게 뭐죠?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국제적 표준에 비해서 우리는 세금을 작년에 100조나 덜 냈단 말이죠. 그 100조 중에서 한 20조 원, 30조 원만 더 내더라도, 그러더라도 보육 문제, 대학생 등록금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세금을 더 낼 능력이 없냐? 우리 능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로 누가? 상위 10%의 고소득자들과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그리고 고자산가들이 저 능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마치 그리스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는 그 길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하고 그리스하고 유일한 차이점이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제조업이 살아있다는 건데요. 그리스는 제조업이 없거든요. 그 대신에 관광업이 있잖아요. 관광산업이. 근데 우리 제조업이 이제 무너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과 현대가 자동차가 안 팔려요. 어느 날. 삼성이 휴대전화가 어느 날 안 팔려요. 이런 일이 많이 온다면 우리는 그리스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의 비극이죠. 그런데 북유럽 나라들은 나라가 작아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처럼 청년의 절반이 노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청년의 3분의 1이 노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모든 청년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직업훈련을 받고 있죠. 일자리에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모두가 복지를 받고 모두가 일을 하고 모두가 세금을 능력에 따라 내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메커니즘이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역동적 복지국가인데요. 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저는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이런 감론과 정책을 굉장히 잘 다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변으로 확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5만 원만 더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친구와 친척들에게 좀 많이 전파하는 거, 저는 그게 복지국가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정치권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지금은 국민의 복지와 민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영남 쪽에서는 영남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 있고, 호남은 또 호남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 게다가 지금 인물 중심으로 여야 양당 모두가 인물 중심으로 패거를 지어가지고 지금 등당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 망쳐먹었는데, 이대로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망쳐질 것이다. 왜 그런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앞으로 2년 후면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일하는 인구, 즉 20세에서 60세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 절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은 적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거냐? 지속 불가능하다고 하는 진단은 이미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의 구조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구조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양극화를 해소해가지고 다시 경제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바로 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일으켜내는 경제와 복지의 유기적 통합, 이 논리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하면 국민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십시일반 이게 참여해가지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표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여야 정치권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기성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아예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침몰을
침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제가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꾸어 보자. 바꿀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용기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용기를 비웃어드리게 되면 누구도 이제 용기 있는 도전을 하지 않고 그럼 기독교만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스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로가 기독교를 탄핵했습니다. 누구도 용기 있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국민들에게 부자 국민들에게 세금 쟁달하는 소리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찌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지효과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